자, 이래저래 삼각 정리하는 컨텐츠인데, 이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 언론에서 말 안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금값이랑 은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시카고 데이터 센터 사고 이후부터 더 오르고 있는데, 중국이랑 인도 쪽이 금과 은을 지금 엄청 쓰고 있는데, 이 금은이 중국의 화폐 가치를 어느 정도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금을 사긴 했지만은. 그래서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장기적으로 강달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달러가 아래쪽에 지지되어 있는데 100 약간 전후로 지지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달러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달러 인덱스가 9월달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저점을 갱신하면서 이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이 뜻은 지금 환율이 더 폭등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여기서 권력을 하나 가지게 됩니다. 우리랑 누가 경제 안보를 함께 할까? 함께 하는 곳에는 적극적으로 너네들의 화폐 가치를 허용해줘야지. 좋게 복구를 해줘야지.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한국을 안 놓겠다는 의지가 명확히 보이긴 하는데, 두 번째가 반도체 가격을 낮추라는 거예요. 요거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미국이. 반도체 가격을 낮춰가지고 중국보다 앞서갈 수 있게끔 AI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 가격만 충분히 낮춰지면은 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달러가 상대적으로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은의 상대적인 가치가 좀 더 낮아지진 않을 텐데 오르는 걸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환율은 더 튈 거다. 지금이 저점일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게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베센트는 분명 강달러를 한다고 했어요. 장기적으로 강달러를 한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행정부의 청년 착취 정부 정책 정리. 좌파 지지자들이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가축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떤 공격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포지션이 각자 어떤 위치인지, 고정된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어차피 좌파들이 지금 환율 오적이니 뭐니 하는데, 제가 지난 글들 올린 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대다수는 통화량 때문인 걸 알 겁니다. 심지어 미국도 이 통화량과 국가 부채 때문에 화폐 가치를 걱정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워렌 버핏이 마지막에 은퇴하기 전에 지옥으로 갈 통화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와 달러 이런 약세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안전자산화를 해야 된다. 이 안전자산을 못 해가지고 안전자산에서 이제 튕겨 나온 게 유로화입니다. 그걸 되돌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강세를 원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무역 수지 개선 등의 달러의 약세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은 이 달러 가치를 챙겨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 국가 부채 줄여 나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미국도 국가 부채와 그 다음에 저 막대한 통화량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화폐의 안정성이 줄어든다라고 걱정을 하는데, 동아시아 지역 화폐 수준의 이 원화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그 반대가 이재명입니다. 저 달러 가치, 화폐 가치를 높여야 된다 반대가 이재명인 건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문재인 때부터 우리는 이걸 경고해 왔죠. 근데 지금 또 돈을 풀고 있습니다. 미국도 감당 못하는 걸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 또 이제 환율 오적이라고 짓거리면서 어떻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할 수는 없으니까 보호하려고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가 민주노총이잖아요. 핵심은 정부 정책, 정확히는 좌파 지지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간 보고 있죠? 해외 주식 양도세 강화해야 되나? 하면서 아우 이거 반발이 너무 심하네.
국내 주식 왜 안 사냐? 그러면서 연기금 1863억 샀고, 이거 사실 연기금 가지고 연기금 가지고 지금 주가도 부양시키지만 화폐 대응도, 환율 대응도 하는 그런 짓거리잖아요. 국민연금 동원까지 진행되고 있고 주식과 환율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서학개미 공격의 시작점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조차도 용비어천과 내로남불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미국 주식 자기네들 취업 그거 투자하고 있고 이창용도 20억씩 자기 자식한테 돈을 송금하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의 포지션, 정확히 여러분들 이걸 포지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희생당한 데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를 보십시오. 희생당한 세대들이 사실 유로존 2010년대 이후에도 계속 버텨오면서 각종 세금 내라는 거 이런 거 다 버티면서 저기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연금 개혁해가지고 뒤로 해서 더 희생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저 프랑스 쪽에서는 희생당한 세대로 저렇게 끝까지 버텼는데 그 버틴 끝에는 아무런 무언가도 없습니다. 싸워야 될 때입니다. 샌드백이 되는데 익숙해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프랑스의 전례를 한번 봤고 애초에 북한 같은 곳에서도 청렴하게 살아봐야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희생당하는데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20, 30대 청년들은 공격받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 글들 통해서 파악한 구조적 사실이고요. 그럼 좌파들은 어떻게든 이 저항을 해제하기 위해서 각종 음모론 취급이라든지 각종 공격이라든지 에너지를 최대한 소모시키려고 해요.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근데 당신이 자립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신처럼 배급되길 바랍니다. 서학개미는 대다수 청년 세대고요. 이재명이 당선되기 전부터 화폐 가치 하락, 베네수엘라라는 위험을 인지했습니다. 근데 지난 글을 살펴봤을 때도 2021년 개인 투자자가 급증한 이후 청년들은 서학개미로 2, 3년간 수익을 내왔다는 걸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국장에서는 대다수 물려 있었고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로서 이제 56%가 손실 구간으로 되었다는 뜻은 바꿔 이야기하면 그전에는 80%, 90%가 손실 구간이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서학개미들은 국장이 폭등할 때도 한국 주식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좌파 지지자들은 그 기간 동안 뭐 했어요? 코스피 4000이라면서 조롱을 했죠. 저는 이게 상당히 중국 간첩도 개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마오당은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 간첩들 와가지고 뭐 반발해봐 코스피 5000 가게 생겼는데 어쩔 거냐 이게 베네수엘라냐 뭐 이런 거 하고 있죠. 베네수엘라 되고 있잖아요. 점점 물가 오르고 있고 좌파들의 환율 성동 프레임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율 대응할 때와 안 할 때가 바뀌어요. 국적 표시 X 했지만 이거 바꿀 수 있거든요. 국적을. 네. 그래서 한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환율 성동을 보죠. 원화같이 쓰레기 됐다는 애들이면 안 돼요. 9월이에요. 우파가 나라가 말하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달러로 전재산 바꿀 필요가. 9월달에 달러 바꿨으면 여러분들 얼마나 수익률이 높았을까요? 노무현 때도 통화를 엄청 뿌렸죠. 그래서 노무현 때 베네수엘라 타령하면서 어쩌고 했다. 자, 10월 24일 이재명 정부 이후 한국 증시 성격이 매우 크게 바뀌었으니까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피 200이 이때 80% 90% 올랐는데 여러분 저기에 손댈 수 있습니까? 손댈 자신 있어요? 이게 무슨 선동입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최종 부담자 B2의 최종 부담자가 되라는 거죠. 베네수엘라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서 주가가 튄 거고 지금 한국은 외국인 자금 유입, 기업 실적 개선으로 오른 건데 계속 비비고 싶나 보다. 10월 27일 뭐 이렇거든요. 그리고 10월 27일 코스피 4,000원 10만 정자 어쩌고 저쩌고 베네수엘라가 이런 거군요. 자, 요런 식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예요?
정부의 애절함이 느껴지는 그래프 이미지 하면서 쭉 했는데 요때 11월 13일에도 반대하는 시기죠. 요게 이제 반자파 쪽입니다. 살다 환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래프 아니에요? 그래프를 뒤집어 놨어요. 저 그래프 만든 놈은 타고난 아청꾼이다. 국격 하락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도 금리 인상 적기를 놓친 지 오래고 하니까 금사라 이런 것처럼 기존의 청년 세대들은 이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용기 1,400원 넘어서 나라 망한다는데 지금은 이제 1,470원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죠? 그래서 계엄 때도 1,400원이었고 지금도 1,400원대니까 괜찮은 게 아니야. 10월 24일. 달러 인덱스 기준 지금 실제 환율 1,600원 이상이다. 곧 실질 환율 1,700원 찍는다는 소리고 원화가치 개똥된다는 소리다. 이념으로 싸우자는 거 아니니까 뭐 저저거 이렇게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죠. 그걸 계속 무시해왔습니다. 9월 원화가치 하락이 정말 빠르다. 그래서 자산을 들고 있어야 한다. 원화 자산 해칭이 필요하다. 애초에 서학개미가 많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량으로 인한 자산 폭등 그리고 비트코인에 담겨져 있는 저 통화량에 대한 해칭 그런 것들 개념이 익숙한 듯으로 보입니다. 이 개념이 적용된 게 비트코인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행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풀기 전에 이미 지속적으로 위험을 느끼면서 원화 탈출을 했죠. 그리고 정부가 환율 대응하기 전까지는 용비어 첨가를 부르면서 코스피 4천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자산 폭등은 물가 상승이랑 같아요. 경제 성장은 인플레이션이고 거기에 얼마나 생산성이 추가되는가에 따라서 고통지수가 높으냐 안 높으냐 이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의 폭등과 주식 폭등 같습니다. 막대한 통화량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보유 확대도 같은 전략입니다. 자기네들이 우리보다 더 뿌리거든요. 그래서 한국 서울 부동산 사가지고 그거 올라가는 거 최대한 해칭하는 거예요. 얘들 입장에서도. 정부도 탈출하면서. 결국에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원화 탈출, 화폐 탈출 이런 겁니다. 시장은 유동성이 전부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든 뭐라든 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청년 세대는 부동산 가격 올리기에 매우 익숙한 진보 정권의 특성상 이게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고 이미 인플레이션도 경험해본, 팬데믹도 경험해본 세대잖아요. 그리고 X86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주 투자자이고 이 사람들은 갈아타기 전문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X86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오르는지 돈을 뿌리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걸 알고 있고 청년 세대들도 돈을 뿌리면 내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X86들은 문재인 때 부동산 상승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의 주 투자자들입니다. 저는 이런 부동산 폭등, 월세 폭등의 장기간 해칭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서로 간에 주력 자산이 갈렸는데 X86은 착취해 먹어야 되고 청년 세대는 착취해서 피해야 되고 이 포지션의 차이로 입장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서학개미는 한국인의 유동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X86 세대들은 청년 세대들을 최대한 착취를 해야 자산 증대, 현금 흐름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산의 포지션별 차이가 이 전략의 차이, 같은 유동성인데 중립적이지 않은 이용의 차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좌파는 멍청한 게 아니라 사악한 겁니다. 좌파 지지자도 그래요. 뭘 하든 동조자인데 뭘 동조합니까? 관용을 가집니까? 싸워야 합니다. 모든 자유는 있잖아요. 싸워서 쟁취해야 돼요. 문재인은 지속적으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가 부채를 견제하면서 대통령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이재명 시기에도 이재명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그런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기재부의 재정기준 제약을 어겨버렸습니다.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MB 정부랑 박근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푼다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적정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라고 방어를 하던 때가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 공격하던 사람들이에요. 이재명은 돈을 뿌리는 대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했다가 국가부채 무역론이 MMT로 어느 순간 쓱 바뀝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 소비 쿠폰을 조장해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야말로 돈을 뿌려서 생긴 거고 그걸 문재인이 만들었죠. 이럴 때가 있었다고요. 이때가 박근혜 정부 비판할 때인데 이게 뭐다? 다 알고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다 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지지자들과 좌파는 멍청한 게 아니라 사악한 겁니다. 애초에. 즉 예전에 자신들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 이재명의 선거 공약을 보죠. 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생애 최초 LTV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으면 있잖아요. 딱 전형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되고 공급이 되고 주거 사다리가 올라가고 자산을 모을 수 있고 이런 과정이 됩니다.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 이대로 했습니까? 이게 선거 공약이에요. 이게 얼마나 됐다고? 대선 공약이에요. 공약은 이랬어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 현실 북한식 토지거래 허가제. 진보당 강령을 받았죠. 대출 규제 강화, 세금은 상승, 공급은 약화. 이렇게 전체적으로 표로 정리해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좌파와 좌파 지지자는요, 그냥 사악한 거지 멍청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들에게 이득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유동성이 전부입니다. 이걸 공급까지 줄여놓으면 가격이 더 올라가죠. 이건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소비 쿠폰과 같이 쓰면 분수 효과라는 게 납니다. 낙수 효과는 위에 큰 기업들이 하청업체에 뿌려주는 구조고요. 분수 효과는 개개인들에게 뿌려버리는데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B2C 서비스는 공급이 충분히 공급이 될 때, 물자가 공급이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인데 그걸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으로 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폭등하고 구축 효과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끝에 물가 다 오르잖아요. 오르면 이제 노조가 다시 또 최저임금 올려라 뭐 이러면서 정년 연장해라 이러면서 돈을 더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입니다. 그거 지금 유도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총파업까지 만들려고. 대출금과 세금으로 뿌렸던 돈이 다시 넘어와서 M2 통화량 이상의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죠. 개개인별로 남는 돈이 없다. 근데 이거 뭔지? 이게 고임금 푸어?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국민카드 퍼가요, 퍼가요, 국민연금 퍼가요, 의료보험 퍼가요, 생존비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고 고임금 푸어가 돈을 뿌려서 분수 효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물자가 싸게 공급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급도 줄여놨죠. 근데 직접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게끔 개인에게 돈을 뿌렸어요. 분수 효과.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게 빠를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임대료 생존비가 증가하고 노조는 다시 임금 상승을 부르짖으면서 일자리는 없애면서 장기적으로 파업을 확대시킬 겁니다. 이렇게 물가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줄여야 될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탈출해야죠. 그래서 정부가 미친 듯이 돈을 풀 때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투자하는 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방법이야 각각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동산으로 가는 거나 주식으로 가는 거나 대출받아서 부동산으로 가는 것도 그 대출금이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멀티커런시로 타국의 화폐 자산을 준비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좌파들은 코스피 4천을 외쳤지만 근본적으로 서학개미와 코스피 4천 부동산 구매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 철학 하에서 어떤 자산을 택했느냐, 종목을 택했느냐 이거 차이일 뿐입니다. 단지 각자의 야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방향이 다릅니다. 서학개미는 위험한 코스피와 원화 자산보다는 더욱 안전한 자산, 달러 자산 S&P 500을 택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자산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리스크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내부에 있고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자산을 빨리 사놔야 더욱더 고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야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라서 사실 제가 뭐 대구에 가든 부산에 가든 거기 살든 그냥 수익이 달라지진 않아요. 사는 곳은 취향의 문제일 뿐이지 수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출퇴근하는 사람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 소모 시간과 지방과 서울의 임금차가 갈립니다. 지금 이재명 행정부가 진행하는 방식이 그나마 괜찮게 정착하면 프랑스 파리처럼 돼요. 파리에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모을 수 있고요. 파리에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고임금 부호가 됩니다. 월세와 세금, 복지기금으로 뜯기고요. 파리 외의 곳에 일하면 저임금 부호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게 좌파식 방식입니다. 반면 사업자의 경우 여기 영향을 미친다면 회사 위치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직원들이나 고객들 구하기 좋은 곳으로. 그러면 이 화폐를 탈출해서 각각의 포지션을 취하는 걸 생각해 보면 최대한 인생의 삶을 효율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외부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서 청년은 장기적인 보유 자산을 취할 미국 주식 장기 투자자는 훌륭한 선택을 했고, 청년 착취 정부인 이재명 행정부는 이걸 최대한 줄여놓고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가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을 짓거리는 것도 서학개미를 공격하는 것도 모두 당신을 가두리치고 가축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그럼 그 전략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죠. 우선 각각 세대별로 포지션을 파악해보면 이게 그림이 보이는데, 예전에 문재인 시기를 겪었던 지금의 30대, 그때는 20대였겠죠? 그 사람들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최저임금 상승이 알바 자리도 없어지고 쿠팡을 겨우 뛰니 많이 하고 물가 엄청 오르고 대출도 안 나오고 월세는 폭등하는데 도대체 왜 내 부모 세대 X86은 문재인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지? 심지어 지금 이제 문재인 때 부동산 총괄했던 김희탁이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자, 이때 문재인 시기에 20대 명목임금이 떨어졌죠. 이게 최저임금 상승 이후부터 떨어졌거든요. 30대 같은 경우는 자산 축적이 줄어들었어요. 세금이 올라가지고.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으로 대박을 냈죠. 아, 박근혜 때 그렇게 이명박 박근혜 때 그렇게 안 오르던 부동산이 대박이 났구나. 나는 갈아타기 해야 되겠다. 그때 대박을 냈고 인생 고점을 찍은 게 요 문재인식입니다. 이 문재인식이 깨달았습니다. 좌파들은. X86을 좌파 지지자에게 부동산을 뻥튀기 시켜주고 반좌파 성향 20, 30대 청년들이 조져놓으면 정권 유지가 더욱 쉽다는 것. 이게 전형적인 과거 관념과 다른 방식인데, 자산이 생기면은 우파화 될 것이다. 이런 착각을 했거든요. MB도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신용사면도 시켜주고 부동산도 공급해 준 건데, 이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그대로 좌파화했어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냉전 시대에 생각하던 그 허상적인 방식이 지금 안 통해요. 그래서 아군인 X86은 오히려 더 재산이 늘어났으니까 충성하고요. 공산당처럼 패미들의 한국 여성 대다수도 더욱 좋아하는 겁니다. 반면 적인 20, 30대 청년들은 더욱 반발하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약해지는 겁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특히 20대 때 임금을 하락시키고 30대 때 자산 축적을 방해한 게 굉장히 주요했던 전략인 겁니다. 문재인이 아주 좋은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노무현 같은 경우에는 저 X86을 죽여놨거든요. 부동산을 그때 청년 시기에 올려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지지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좌파를 지지해 왔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MB의 죄악이에요. 이거는. 왜 적에게 힘을 쥐어주려고 노력을 했냐고, 괴목을 시키려고 했냐고. 이 MB의 죄악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무리 MB가 경제적으로 잘했어도 정치적으로 큰 실수를 한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MB도 원래부터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노우볼은 MB가 카드 버블로 몰락한 X86에게 신용사면과 부동산을 지어주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청약은 MB 때부터 시작됐고 이 사람들에게 서울 외곽 부동산을 공급해주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박근혜 때까지 거쳐서 공급해줬고 이걸 받은 게 X86이고 문재인 때 갈아타서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관용, 유화책 이런
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시 또 지금 현재 우파 진영에서 저들이 몰락하면 또 보육해야 된다 하면서 계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럼 누구한테 뜯겠습니까? 똑같이 우파 지지자들한테 뜯겠죠. 일하는 사람에게 뜯겠죠. 보육은 좌파를 더욱 강화시킬 뿐입니다. 자산을 가지면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산을 쟁취하는 제도가 시장 경제 추구자를 확대시키는 겁니다. 여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포지션을 2019년대 신축을 산 30대와 갈아타기를 한 40대가 있거든요. 근데 분양 시기에 문재인 시기에는 다 그 30대가 이제 부동산을 못 사고 경기권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권이 이제 좌파화되면서 지금 이재명 행정부까지 나온 건데, 지금 현재 2019년대 30대와 2024년 5년 40대는 같은 나이대가 아닙니다. 2019년 35세였으면 2025년에는 지금 40대예요. 40대. 즉 M세대 초반이 됩니다. 즉 이 상태로 보면요. X세대는 문재인 윤석열 시기에 갈아타기를 했고요. 부동산 팔아서 빨리 집을 산 M세대가 있을 겁니다. 문재인 시기 신축을 분양받았고요. 문재인 때 경기도로 밀려난 거고, 2025년 지금 현재 늦게 받은 M세대가 신축을 분양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M세대는 40대가 포함되고 있고, 이게 30대가 70% 정도 여전히 부동산이 없고 주거사다리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30대 중후반, 요쪽에서 40대 초반, 요 사이 정도로 지금 현재 분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전세 폐지 후폭풍도 확인할 수 있는데, 궁금한 게 전세를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전세가 왜 중요한지 몰라요. 전세는 투자 관점으로 따지면 이거 손해예요. 그럼에도 왜 들어가느냐? 삶의 생활 관점에서 보면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모아가면서 분양 자금을 모아가는 겁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찌됐든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서 삶의 관점에서는 삶과 자산 축적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전세였거든요. 근데 지금 30대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재인 때 20대 겪고요. 다시 이재명의 30대를 겪었다 보니까 임금 적은데 일자리 적죠. 문재인 때 플랫폼 국감 다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30대 후반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박근혜 때 만들었던 스타트업 그 버블을 다 자산으로 전환을 시켜놨거든요. 미국 주식으로 투자해놨고. 그래서 지금 현재 30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돈이 없어요. 그래서 M세대인 제 관점에서 보면 부모 자식의 카니발리제이션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안타깝죠. 근데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부모 자식을 둘 다 착취당한 입장에서 우리가 착취할 턴을 드디어 볼 수 있구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이 깨져버린 이런 상황에서는 요게 현금 없죠? 전세 깨져버렸죠? 자, 이제 지금 30대 초반 이하부터는 결혼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깨져버렸습니다. 무지막지한 월세 상승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남을 거라면요, 사대문 안에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도 사두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미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없어져 버릴 전세 시장에서 저축을 해나갈 이걸 리스크 헤징이었는데, 그것도 이미 제가 보기에는 늦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 시장 돈 저렇게 뿌렸으니까. 그래서 모건 스탠리나 이런 거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거 월세 한 2030년 정도에 제가 보기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될걸요? 200만 원 정도? 아파트가 지금 이제 140만 원인데 하물며 아파트 월세가 200만 원 안 되겠습니까? 빌라는 한 100에서 150 되겠지. 시장 여러분 안 볼 수 있죠? 근데 유튜브 밈이나 패션 트렌드보다 시장 흐름을 안 보는 이상은 시장 규칙을 이해하지 못했으면 대가는 무조건 치러야지. 맞을 건 맞고 가야지. 시장은 언제나 모르는 자한테 덤태기 씌웁니다. 중요한 걸 신경 쓰지 않는 자에겐 지불을 요구합니다. 도전은 무한할 수 있지만요, 외부에 있는 기회는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개인 단위에서는, 제 개인 단위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게 제가 이 학생들을 키우는 사업가 입장이란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무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커리어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포트를 하는 입장입니다. 총정리하면 이래요. X86은 MB 박근혜 때 부동산을 공급받아서 문재인 때 자산 대박 상승을 났고요. 윤석열 때 서울 외곽
한국에서 서울 중심부로 갈아타기를 본격 진행했습니다. M세대는 서학개미 주세대인데 문재인 말기 때부터 30대로 부동산에 진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결혼이 적거나 늦어요. 그러다가 이제 40대 초반까지 일부 진입을 한 나이대고 지금 현재 신규 부동산의 주 대상이죠. Z세대. 이제 돈을 모으는 세대예요. 문재인 때 20대, 이재명 때 30대를 겪은 이 세대인데 임금 없죠. 자산 없어요. 86세대의 자식들이에요. 전세가 사라진 시대를 견디면서 주거 사다리가 끊긴 채 40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한국에 남는 리스크입니다. 한국에 남아있으면 있을수록 더더욱 안 좋을 겁니다. 현재도 30대 대다수일 건데 이게 70%가 집이 없어요. 그럼 그 사다리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딱 5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X세대 자식들이 옵니다. 20대로. 그때는 더 지옥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내리갈굼이죠. 자, 금융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동산과 자동차가 할부로 하다가 이제 대출화하는 시기가 오고요. 주주자본주의하는 시기가 오고 지금은 코인화가 되는데 그럼 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주요 자산이 이동했을까? 주주자본주의화가 왜 나왔을까? 더 이상 고성장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이 줄고 사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게 주력이 된 이유도 적금이 아니라 주력이 된 이유도 더 이상 부동산을 사기 어려우니까 주식을 거쳐서 가야 되겠다. 그게 지금 이거잖아요. 과거에는 부동산을 할부로 샀어요. 비싸져서 대출로 샀고 이제 주식으로 돈 버는 것까지 동원해서 대출로 사는 시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인 좌파들이 이런 거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지금도 공인중개사 합격자 대다수가 40대 50대예요. 그럼 그 이전에 고인물들도 대다수 2세대들이었을 거잖아요. 시장을 모르면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정확히 아십시오. 일자리에서부터 부동산까지 정치까지 부모 자식의 카니발리제이션입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전체 20, 30대가 어떻게 되든 알 바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시대가 되고 인구가 줄어든 M세대 자식들, 지금 초등학생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당신들보다. 왜? 다 죽었으니까. 카니발리제이션 했으면 다 죽었으니까 빈공백이가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그냥 문제는 하나예요. 내 학생들이 이 세대다. 그래서 저는 2022년부터 해외 탈출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든 달러를 벌어야 된다. 정확히 따지면 외화를 벌어야 돼요. 2022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국가부채가 증대하면 애초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은 분석을 위해서 진행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 관용입니다. 그리고 이 글 쓰는 저도 믿지 마십시오. 가끔 지인이 저한테는 안 돼요. 오빠도 착취 포지션이야. 맞아. 엄밀히 따지면 저도 착취 포지션입니다. 제 멘토급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일을 좋아해서 생산성을 공급할 뿐. 그리고 의존성은 멀고 이미 통과한 입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게다가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중국에 절대 넘기도록 놔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붙잡는 거 보니까 뭐 니네들끼리 죽이겠구나. 죽고 죽이겠구나. 내 할 바 아니다. 딱 이런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카니발리제이션 보는 거 제 입장에서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최소한의 정보만 가져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 믿지 마십시오. 누구도 맹신하지 말고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가십시오. 자신의 자유는 자신의 야생이고 자신이 싸워내야 됩니다. 물론 너는 그러면서 좌파랑 싸우고 있는 거 아니냐 물으면 알 바는 없는데 그냥 자립은 아시죠. 리스크 해칭만 하고 절대 그러면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가 싸우는 대상은 그리고 좌파 정부가 아니라 정치인 이런 것들까지 뿐만이 아니라 이겁니다. 좌파 지지자들, 즉 당신네들 부모들입니다. 저는 좌파 지지자들과 싸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대다수 지금 현재 일선에 나가 있는 사람들, 좌파 지지자, 좌파 국민들하고 싸울 생각 없습니다. 저는 좌파 정부, 좌파 정치인과 싸웁니다. 이럴 거거든요. 공인이랑 싸웁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쪽이랑 먼저 싸웁니다. 어떻게 당신을 손에 입히는데 동조한 자들과 어떻게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사람은 친구도 가족도 못 됩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뱀은 허물을 벗어도 여전히 뱀이다. 이 글이 참 와닿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자, 중요한 건 포지션하면 왜 돈을 풀었는지 안다. 뭐 결론은 다 똑같죠. X86 자산 뻥튀기. 각각의 자산 포지션을 보면요. X86 좌파 지지자들은 부동산이고 그게 한국 주식이에요. 돈을 뿌려야 돼요. 원화를 뿌려야 돼요.
정년 연장이고 호봉제 유지예요. 양대 노총을 기반으로 물가 상승을 맞춰 다시 임금 상승, 최저임금 상승, 임금 상승 투쟁 이런 거 벌리면서 다시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을 만들 겁니다. 전기세나 이런 것들 다 오를 거거든요. 그런 것들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 세대는 화폐 가치 하락을 걱정해서 미국으로 간 거고요. 자산이 미국으로 간 거죠. 돈은 계속 뿌려야 되고 주식시장의 유동성은 계속 공급해야 되는데 돈 있는 구매력 있는 자가 M세대 지금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산을 노리는 겁니다. 뭐? 야, 너네들 이제 부동산 살 만큼 되잖아. 한국 주식 사라고. 지금 이거 노리는 거예요. M세대 자산 노리는 거예요. Z세대 노리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최종 부담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아파트 올리고 빌라 오피스텔 이거 다 물렸거든요. 현금 흐름 만들려고 지산도 물렸고 이거 올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빌라 시장 기지개 오피스텔 이제야 정리하는 애들은 뭐 날벼락 뭐 이러면서 하고 있고 수천만 원 싸게 내놔도 안 팔려요.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버티냐면요. 8억 인구에서 1억의 공산당원과 거기에 달려있는 3억의 가족으로 4억으로 버티는 겁니다. 이처럼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정치적 권력이 이어지고 그걸 끝까지 독립하지 못하게 만들수록 유리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무엇보다 부모 자식의 관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싸우고 부정하기에 상대적으로 밀린다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공산당원이 86X세대면 그 달려있는 가족은 Z알파로 만들면 되니까. X86은 적극적인 좌파 지지자가 되고 반좌파인 20, 30대는 생존 앞에서 분열하거나 배신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4,000피를 환호하다가 서학개미 매국화로 좌파 선동의 지령이 바뀌었어요. 물론 이게 오마오당이 섞여 있겠지만은 왜 이렇게까지 돈을 푼 걸 모든 걸 동원해서 화폐 가치 하락의 원인이 아니라고 숨기는가 잘 생각해 봅니다. 오직 절대 돈을 뿌려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근데 단순히 정치적인 사과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병신이 되니까 아니요. 돈을 푼 것은 배급력 넘치는 좌파 지지자들에게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이쪽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은 결과예요. 서학개미가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자기 보호를 위한 것도 이거 결과입니다. 뭐 환율이 상승하기 전에 미리 자신을 보호한 결과죠. 자립하니까. 원인, 통화량이 증대돼서 이 원인이 나온 것들이죠. 배급력 넘치는 좌파 지지자들의 결과입니다. 이것조차도. 통화량 증대의 원인. 좌파 지지자들이 배급력이 넘쳐서 특히 X86이 모든 진짜 원인은 좌파 지지자들의 배급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공략해야 됩니다. 통화량을 줄여야 되고요. 증대하는 걸 줄여야 되고요. 이 배급력 넘치는 족속들을 줄여야 된다. 이게 뭐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부채 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IMF도 경고하고 다 하지만 다 무시하고 여기까지 온 거죠. 소비 쿠폰 저렇게 뿌리고 지금 현재 지자체도 저렇게 뿌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이러고 소비 쿠폰 풀어도 소비는 줄었으니까 돈을 더 뿌리고. 자, 이재명 행정부가 환율 대응정의 반좌파들은 워낙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큰일 났다 하는 거죠. 저는 상징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똥됐다고. 매달 한국에 돈을 송금하는데 4개월 전부터 하나가 없어졌다. 한국이 망한 걸 모르면 안 돼요. 11월 4일. 이젠 답 없어요. 소비 쿠폰 국채 뿌려서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이렇게 망한다. 베네수엘라 된다. 반자파들이 열심히 비판을 했죠. 국채 증대 비판하고 원달러 환율 비판하고 화폐 가치 떨어져서 주가가 오르는 게 비판하고.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오르냐면요. 미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동안 상대적으로 유지될 때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미국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한국에 투자한 자산도 디베이스먼트를 해야죠. 그래서 파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국채를 팝니다. 그럼 좌파. 어디 베네수엘라 된다고 코스피 4천 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 위에서 제가 캡처한 거 보냈습니다. 그 상징이 이러가 봅니다. 이거라고 봅니다. 코스피 하락 붕괴 표현 자제해야 된다. 숨고르기다. 자, 여기 기사는 그냥 링크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환율 대응금 어떻게 바뀌었냐? 반자파는 그거 봐라. 이 나이지 안전하다. 통화가치 하락률 1이다. 좌파가 이제 뭘로 바꾸냐면 서학개미 매국노. 애국 투자하세요. 한국 주식으로 리밸런싱 하세요. 증권사 환전 시스템 바꿔라. 세금 올린다. 이러고 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동원하고 있죠. 결론 있잖아요.
돈 뿌려서 원화 가치 하락이 큰일 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인은 뭐다? 좌파들의 배급력 때문입니다. 저거 빨리 끌어내려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화폐 가치 하락의 경고가 문재인 때부터 지속이 되었죠.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은 박근혜 때 이 화폐 가치 하락을 비판하면서 지속해서 대통령까지 올라간 사람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손을 무시한 대가는 여기 있어요. 즉 좌파 지지자는 멍청한 게 아닙니다. 자, 저 좌파 지지자들 이재명 문재인 저렇게 떠받드는데 저 사람들이 저들이 하던 말을 몰랐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있었죠. 알고 그냥 사악하기에 저러는 것뿐입니다. 반좌파들은 국가부채와 통화량의 통화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임기 전에도 심지어 문재인 때도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못 견딜 걸 지금 동아시아 지역화폐로 굴리고 있는 거예요. 현실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였던 B2X865 서학개미 돈으로 더 큰 바보로 떠넘기기 위해서 최종 부담자로 만들기 위해서 언론들의 조작이었던 게 지금 밝혀진 거죠. 뭐 코스피, KB증권 7,500도 가능하고 그랜마 버핏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증권인데 개인 54%, 이 그랜마 버핏이 여전히 80% 오르고도 손실 구간이라는 거죠. B2 사상 최대. 거기에 환율 조작국 위원까지 있습니다. 자, 제가 2009년 때 주식시장 봤을 때, 그때 환율 시장 봤을 때 이명박 정부 시기였는데 도시락 폭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점심 때 밥 먹으러 갈 때 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새벽 7시에 급락하더라고요. 새벽 7시. 새벽 7시에 비정상적으로 급락을 해요. 비정상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이게 갑자기 가격이 빡 떨어져요. 빡! 빡! 이거 무슨 거의 직선이야, 직선. 그래서 아침 폭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데, 자, 한은 국민연금 통화사업부 연장 실무 논의 중 요런데, 요게 지금 27일 나왔거든요. 근데 6월에 국민연금의 외환개입 경고, 환율 관찰국 재지정 이거 있어요. 그럼 한국 주식시장의 외국인 지분을 보면요, 환율 조작 금지 이 10월이거든요. 지금 한 달 지나서 지금 저거 국민연금 가지고 환율 이거 어떻게 하겠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철퇴 세게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이 저런 식으로 철퇴를 안 내리겠죠. 자, 외국인 지분을 봅시다. 미국이 511조 원을 가지고 있고 외국인 전체의 40.9%고 한국의 한 25%, 근데 대부분 한 50% 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락시켜도 어마어마하게 타격이 옵니다. 거기에 여기 표시 안 돼 있는 게 있는데 케이맨 제도 있거든요. 이거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 미국 거. 한 70% 정도 미국 자금이에요. 대충 한 42% 정도 미국 가지고 있고, 미국이 가지고 있고, 영국이 한 11%. 중국이 한국에 숏을 때려요. 중국은 택도 없어요. 중국은 자산 비중이 전체 외국인 중에 2%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2024년 말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강달러 시기니까 미국에 갔겠지만은 본국으로 돌아갔겠지만 투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거의 2배 정도 미국의 투자 비중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하락된다 그러면 숏을 얼마든 때릴 수 있고, 그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더 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가 되게 무섭습니다. 근데 요즘 여기 쪽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여기는 완전 잔혹한 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국이랑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그냥 수익 실현한 것 같고, 그리고 영국은 지금 자국 주식도 좀 팔고 있어요. 대체로. 아무래도 영국 화폐도 좀 상태가 좀 안 좋다고 느끼는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금이 늘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 금리가 올라간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12월에. 그래서 그 올라가기 전에 이자 올라가니까
올라가기 전에 자국으로 가져가야 될 겁니다. 일본은. 그래서 저는 12월 달에 일본은행 금리 상승 때 한번 전체적인 한국이든 미국이든 전체적인 증시 시장의 변경이 있지 않을까, 변동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뜻은 뭔가? 중국은 쇼치기 어렵습니다. 한국 대상으로. 근데 미국은 숏을 칠 수 있습니다. 요즘 강남에 미국인들 부동산 많이 사거든요. 그리고 외환보유고 포지션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어요. 참고로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가 환율 관련이 메인이고 미국 정계는 월가와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게 사상 동맹의 시대입니다. 자, 한국은 통화 스와프도 안 되는데 미국은 어때요? 나서서 통화 스와프를 시켜줍니다. 베센트가 나서서 통화 스와프를 시켜줘요. 아르헨티나를. 뭐 사상 동맹. 미국이 하는 말은 하네요. 중국과 손절하고 미국 편에 서라. 이제 중국 철강이라면서 관세 160% 기습 인상했죠. 자, 해보십시오. 자, 철강, 한국 GM 노조, 현대차, 이거 지금 이제 관세 고비는 겨우 넘겼는데 15%. 근데 결국엔 미국이 생산한 거잖아요. 현대차도. 자, 그리고 한국 조선에 도움 달라는 미국 노조 출신은 사양. 이 공통점이 뭐다? 경기동부연합이 지금 금속노조 기반으로 이걸 발판으로 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죠.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는 진보당이고 토지거래 허가지도 진보당 강령이고요. 통진당 후신이죠. 자, 금호타이어 노조도 금속노조. 이거 뭐예요?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이 사회주의 전쟁 가끔 보이죠? 이게 금속노조 발입니다. 금속노조 발이고 이거 사회주의 전쟁 이런 거 대표 발의자 보면은 전부 금속노조가 주류고 그 다음 공공운수노조, 물류노조죠. 물류노조. 요 두 쪽이거든요. 총파업 조직화할 때 얘네들이 뭐 하겠냐 하면 옛날처럼 총파업 하자는 거예요. 총파업. 국가 전체 총파업 시키는 거. 참고로 테러까지 동원해서 글로벌 공산화 해야 된다라는 게 트로츠키주의인데 이게 노동자의 냅. 요것도 민주노총에서 나온 겁니다. 자, 모두 민주노총 발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공산화 아니다라면서 음모론 취급하고 방어하는 좌파 지지자들이 있는데 이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전략이 1930년대 코민테련에서 나온 인민전선 전략입니다. 탈국가주의자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튼 자, 그럼 이거 전체적으로 때리는 게 지금 어느 쪽이냐? 민주노총, 정확히는 금속노조 때리고 있습니다. 결론. X86 자산 몰아주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라도 때리는 것 같아요. 신안 거기 지금 조사 들어가 있잖아요. 전라도 때리고 민주노총 때리는 것 같아요. 중요한, 그리고 다 알고 있죠. 애초에 그 노조 출신 사용한다 하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화폐가치 하락에 대응한 청년 세대들의 자산들도 그랜마 버핏이 속이고 서학개미 매국론으로 공격하면서 뭘 하는 거냐? 가두리 가축과 노예와 자립하지 마라!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최대한. 자, 근데 얘들이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 과거에 국민연금도 지금 증대시켰죠. 그 지금은 이제 국민연금보다 생계급여가 더 돈을 많이 받습니다. 자, 중요한 거 기억하십시오. 세금 보험료는 당신이 냅니다. 이거 보는 사람들은 이 복잡한 거 듣고 일하려는 사람이니까.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해야 하는 것도 당신이 합니다. 돈은 있잖아요.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맞으면 고통스러워요. 그걸 가치를 유지시키는 건 공급입니다. 국채, 세금이 오르면 좌파 지지자들의 배급력 때문에요. 그걸 그들이 받고 당신이 세금을 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그들이 받고 당신이 세금을 냅니다. 통화량 당신이 세금을 내고 당신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플랫폼 국감 당신의 신입이 일자리, 이직이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예화 시키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플랫폼 국감으로 얻은 게 테크 기업의 민주노총하고 구글의 지금 현재 정치적 개입으로 구글 코리아에서 계속 검열하고 있는 게 그때 된 겁니다. 전기세 상승, 전라특별 배급도를 위한 탈원전 태양광이고요. 각종 물가 상승, 좌파 지지자들의 통화량과 법을 통과시킨 것 때문이고 이 모든 원인은 좌파 지지자들의 배급력 때문입니다. 즉 공격해야 될 대상은 요거예요. 일 안 하는 족속들.
일자리 51조 중에 전라도만 49.5조에 이거 뭐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 세금 어디에서 걷어요? 수도권에서 걷죠. 일하는 곳에서 생산성 걷죠. 저는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봅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결과를 해결하려고 하면 원인이 과잉되어 위고비를 맞으면서 폭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좌파 지지자들 때문이고 제가 싸우는 대상은 좌파 지지자들입니다. 당신네들 부모예요. 그리고 레디컬 페미니스트. 정확히 저걸 인지해야 돼요. 공격은 좌파 지지자들이 하고 좌파 정치인들을 보호하는 방어도 좌파 지지자들이 합니다. 좌파 정치인들은 좌파 지지자들 덕에 살아남고 그 돈과 생산성은 당신들 같이 일하면서 저축하는 자들에게 뜯는 겁니다. 즉 반대에서 뜯어서 약탈하듯 살아가는 겁니다. 착취 압제자이고 귀족주의예요. 승리 조건도 정확히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은 방어할 때고 이들은 이 인플레이션에 나가 떨어질 겁니다.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이랑 만나십시오. 결혼한다는 것도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과 만나라는 것도 정치권을 뜻하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정치 경제 조직을 여러분들이 장악을 해야 되고요. 그때 장악하고 이들에게 책임을 요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동정하거나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폭력을 쓰지 않는 훌륭한 경제적, 정치적 공격이 됩니다. 이들이 최근에 하는 공격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산이 없으면 환율 따위 신경 쓰지 말라고 공격합니다. 근데 다시 말하자면 매우 위험합니다. 자산이 있으면 환율 상승에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더 얻느냐 못 얻느냐 이런 수준이에요. 세금 때문에 도망가고 정치적 위기 때문에 도망갈 수는 있어도 더 얻느냐 못 얻느냐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자일수록 해칭하기 편해요. 자산이 많기 때문에. 자산이 없으면 이런 위협을 무시할 때 영원히 가축화됩니다. 그래서 자산이 없을수록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선택 한번 잘못하면 되돌릴 수 없게 돼요. 아이러니하게 가난할수록 투자를 이해해야 된다는 게 어려움입니다. 특히 화폐 가치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최대한 모르게 만드는 거죠.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화폐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금융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돈을 지키는 리스크가 더 큽니다. 스위스 금융가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걸 일반 대중에게는 저게 오히려 돈이 많을 때 해야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 없을 때 해야 돼요. 한 푼이라도. 금융교육은 어릴 때 습관으로 그리고 사고로 축적이 돼서 돌아가는 관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좌파 지지자들은 당신의 삶을 망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동, 왜곡, 공격을 다 하고 있고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당신은 왜 이들에게 벗어나고 나아가 이들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건 체제 전쟁이라면서요. 이건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적은 좌파 정치인이 아니라 좌파 지지자고 통화량의 원인은 좌파 지지자들의 배급력입니다. 그런 제도를 만들게 한 것도 저들입니다. 좌파 정치인은 항상 좌파 지지자들을 착취합니다. 근데 그들을 보육한 게 우파 정치인이에요. 그들은 우파 지지자들에게서 뜯어서 좌파 지지자들을 보육했습니다. 좌파의 코퍼리티즘은 우파의 가부장제 보수주의, 즉 우파 코퍼리티즘으로 대응하면서 양쪽을 다 착취해왔습니다. 특히 통합되어야 된다고 짓거리는 멍청한 이 우파의 코퍼리티즘이 여기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귀족주의적 수단일 뿐입니다. 봉건제 가두리 양식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파가 이기든 말든 저는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포지션을 취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파를 희생양으로도 써서 좌파 지지자들의 스스로 지옥에 떨어지는 걸 내버려 둘 수 있으니까. 이게 진짜 공격입니다. 이거 중요한 전략이에요. 비폭력적인 공격이자 인연을 끊는 멸시면서 양동이의 같이 떨어지지 않은 크랩 멘탈리티를 가진 족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이 없으면서 살아있는 지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시위하는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이들은 과연 부모에게 제대로 보복할 것 같습니까? 그것과 무관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막말 우리가 왜 이재명의 통치 자금과 좌파 보육 자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냥 제가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샌드백으로 당하는 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희생당한 세대가 되지 마십시오.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달러로 바꾸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이런 걸로 바꾸고 콜드 월렛으로 환전하십시오. 저장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을 망치려고 했던 사람은 당신의 친구도 가족도 될 수 없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뱀은 허물을 벗어도 여전히 뱀이다. 한 번 푼 돈은 쉽게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저렇게 푼 돈, 한 번 올린 세금 쉽게 떨어질 것 같습니까? 한 번 오른 보험료율 쉽게 떨어질 것 같습니까? 한 번 오른 물가 쉽게 떨어질 것 같습니까? 앞으로 모두 감당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배급견들은 그 와중에도 이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고 돈을 받으려 들 겁니다. 이들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생산성으로 이것들을 따라잡고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해서라도 조직을 장악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국민연금부터 파괴하십시오.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금을 줄여야 공급이 늘고 저 고통이 줄고 그리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 가면 국채 발행과 국민연금 소모가 자기조직화 구조가 되거든요. 이 모든 건 좌파 지지자 때문입니다. 이들이 실행하고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고 동시에 당신들이 이들을 공격하지 않고 오직 정치인만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말하면 좌파 지지자들이 공격 대상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건까지 포함해서 한국인이라서 그래서 젊은이라서 당하는 겁니다. 한국인이라서 당하는 거고 젊은이라서 당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저들에게 무슨 공동체적인 감정이 있어서 공격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저들의 주인은 중국인인데. 자, 2024년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이 한국 주식 한 푼도 사지 않는 게 좋다고 말한 이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한국 주식 사야 된다 이러고 있죠. 환율 잡겠다 이거 하고 있죠. 다 누구 때문이다? 좌파 지지자들. 도대체 당신들은 저들에게 어떤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저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만 공격을 합니까? 이게 제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입니다. 원인을 전부 외면하고 이러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 당신들 부모는 저와 제 부모 세대를 동시에 착취한 착취자, 압제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